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철권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본 북한. 당국은 즉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마당에서 그 소식을 입에 담은 상인이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걸 목격한 함흥의 한 가장은 그날 밤 이불 속 라디오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 과연 그 생각이 이 평범한 장사꾼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남도 함흥시였습니다. 성청강 물소리가 아침마다 들려오던 동네였죠. 강바람이 차게 불어오는 이른 새벽, 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등짐을 꾸려야 했으니까요.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그곳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장마당 귀퉁이 자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자리 하나가 하루 먹을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었거든요. 제 이름은 최영철, 그의 나이로 50살이었습니다. 아내와 18살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장사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비누, 치약, 양말 같은 생필품을 받아다가 파는 것이 전부였죠. 마진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게 우리 식구 밥줄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시장 바닥이라는 게 참 묘한 곳입니다. 아침에 고춧가루 값이 오르면 점심때는 뭔가 큰일이 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말 한마디가 물건보다 빨리 퍼지는 곳이 장마당이에요. 누구네 집 아들이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리, 어느 구역 배급이 또 끊겼다는 소리, 다 거기서 먼저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상인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흐리는 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간부 마누라들도 몰래 장마당에 나와 물건 사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낮에는 장마당 단속하고 밤에는 슬금슬금 와서 중국산 화장품 사가는 거지요.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저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만을 품을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장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끓여놓은 강냉이밥에 된장국 한 그릇, 그게 하루의 전부였으니까요. 6.25 때 피난 다니셨던 어르신들 세대처럼 저희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제가 못 배워서 장마당을 전전하더라도 저 녀석만큼은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게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했죠. 아내도 그 말만큼은 항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25년 가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장마당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장사치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란 게 절반은 과장이니까요. 하지만 그 소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란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총 맞으면서도 안 물러선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 소문이 처음 돌기 시작한 건 2025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장마당 한쪽 구석에서 중국산 건전지를 팔던 박씨. 아저씨가 저를 슬쩍 부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무, 이란이라는 나라 알지? 거기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더라고. 저는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또 뜬 소문이겠거니 싶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해졌어요. 이란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정권에 맞서 싸운다는 것, 당국이 총을 쏴도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것까지요. 저는 그날 밤 오래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몰래 갖고 있던 것이었는데 주파수를 살살 돌리면 한국 방송이나 외국 방송이 잡힐 때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방송을 듣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날은 왜인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라디오를 깊숙이 집어넣고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란에서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인권단체들은 추산합니다. 시위대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도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란에도 우리처럼 절대 권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서 백성들이 거리로 나선 거였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해방 이후, 분단 이후 이 땅에서 권력에 맞선다는 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조용히 흔적도 없이. 그러니 북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삭힙니다.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바로 무덤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총을 맞으면서도 나왔습니다. 왜일까?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겠죠. 굶주림보다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무력감이 그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거 아닐까? 라디오를 끄고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함흥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들 녀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인가? 2026년 2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장마당에 나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몹시 추웠죠. 함흥의 겨울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데 그날따라 바람까지 불어서 손발이 얼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탄 한 장 더 구하려면 장사가 잘 돼야 했는데 손님은 뜸했습니다. 점심때쯤 됐을까요? 박씨 아저씨가 달려오더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동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더라.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는데. 저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폭격으로 죽는다고요? 그날 밤 또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방송이 잡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이불 속에 넣은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37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 때부터 따지면 이미 수십 년이 넘었죠. 이 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갑자기 눈이 뜨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독재자가 37년 동안 철권을 쥐고 있던 그 사람이 공습 한 번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다는 것이요. 그 뒤로 장마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말을 아끼면서도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6.25 때 총소리 들으셨던 어르신들이 그러셨다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공기가 먼저 바뀐다고요. 장마당도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보위부 사람들이 장마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이란 얘기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한 상인이 잠깐 그 얘기를 꺼냈다가 끌려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보위부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건 그들이 그렇게까지 막아야 할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란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퍼진 뒤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마당 단속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뇌물 한 번 쥐어주면
그냥 넘어가던 보이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건을 뒤지고 핸드폰을 빼앗아 내용을 확인하고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곳곳에 눈이 생겼습니다. 누가 고자질꾼인지 모르니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불려갔습니다. 외부 방송을 들었느냐, 이란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느냐. 저는 모른다, 들은 적 없다, 반복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 잃고 길에 나앉던 것보다 더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선 최소한 억울하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애가 탔던 거죠. 아들 녀석은 방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더군요. 18살짜리 녀석이 아버지 걱정에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얘기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벽에 귀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느냐고. 아들 녀석 저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아이 앞날이 있긴 한 거예요? 그 말이 쐐기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보였습니다. 북한 여자들은 참 억셉니다. 굶어도 울지 않고 맞아도 울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날 아내가 운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요. 저는 장마당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사기도 당해보고 물건 빼앗겨도 보고 단속에 걸려 곤욕도 치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란처럼 이 나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짓밟히는 건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늘 그랬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요. 아내에게도 처음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아들 녀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심을 굳힌 뒤 저는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맥이 생깁니다. 중국과 오가는 물건을 대주는 사람, 국경 쪽 사정을 아는 사람, 돈 거래가 필요할 때 연결해주는 사람. 저는 그 인맥을 조심조심 활용했습니다. 대놓고 탈북을 말할 수는 없으니 넌지시 물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내와 아들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셋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함흥 외곽 야트막한 산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란히 누워 계십니다. 어릴 적 제 손잡고 장마당에 데려가시던 아버지, 줄인 배에 옥수수죽이라도 더 먹이려던 어머니. 산소 앞에 서서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방 3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 제 인생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릴 적 낙서해 놓은 벽지, 아내가 직접 만든 커튼, 명절마다 가족이 둘러앉던 밥상. 저는 손으로 문틀을 한번 쓸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3월 초 두만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셋이서 걷기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강변 갈대밭에 엎드려서 순찰대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땅이 얼어 있어서 몸이 돌처럼 식어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서 녀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졌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이 무섭다고 무릎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찰대가 멀어졌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강물이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아들 손을 잡고 셋이서 건넜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강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았다. 두만강을 건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부가 무서웠다면 중국에서는 공안이 무서웠습니다. 탈북자로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려보내진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안내해준 사람이 연결해준 조선족 아주머니 댁에 처음 머물렀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말이 통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밖을 나가기도 무서웠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바로 조선족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니까요. 그 아주머니 댁에서 한 달쯤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18살짜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밖도 못 나가고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낮엔 아주머니 집 청소도 돕고 밥도 지으면서 신세를 갚으려 했습니다. 북한 여자들은 손이 부지런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내를 참 좋아했습니다. 당신네 조선 여자들은 일을 참 잘한다며. 그 말에 아내가 웃었는데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이었는지. 하지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근에 북송된 탈북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안 단속이 심해진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연길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다시 남쪽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처지인지 아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중국 생활은 6달을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장마당에서 같이 장사하던 박씨 아저씨, 우리 집 옆에 살던 리씨 아주머니. 혹시 우리가 사라진 걸 당국이 알아차려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그 걱정이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을 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먼 길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아이 얼굴이 늘 되새겨졌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찾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사관 앞에서도 잡혀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이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연결된 루트였지만 여러 명이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또 차를 타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발에 물집이 잡혀서 절뚝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걷는 것밖에는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긴장됐습니다. 서류가 없으니 정식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앞서가고 저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있어도 뛰지 마라. 조용히 따라오너라. 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이 다 됐더군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걸 들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 빨간 파란 태극 문양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공무원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선 공무원이 백성한테 고개 숙이는 일이 없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자꾸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산소, 함흥골목길, 새벽장마당의 공기. 다시는 밟지 못할 땅들이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앞을 보기로 했습니다. 뒤만 돌아보다가는 한 발짝도 못 되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이 얼마나 크던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다들 편하게 걷고 웃고 전화하고 아무도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낯설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표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얼굴에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우유, 빵, 과자, 음료수. 북한에서 배급을 기다리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쌀 한 대박 받으러 한나절을 줄 서던 일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참 친절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달라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때야 하는지를 처음 배웠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일 빨리 적응했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뭐든 다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북한 소식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북한에서 라디오를 이불 속에 숨겨서 듣던 기억이 났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땅에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엔 늘 그리움이 있습니다. 함흥 성천강, 아버지 어머니 산소, 새벽장마당의 냄새. 그게 아무리 힘든 곳이었어도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니까요. 이산 가족분들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신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근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말하고 싶은 말을 해도 끌려가지 않는 세상.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잘 있는지, 이웃 사람들은 무사한지. 언제쯤 그 땅에 자유가 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분단의 아픔을 평생 안고 사셨던 것처럼 저도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함흥에 가고 싶습니다. 성천강 물가에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 손잡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이곳이 아버지가 태어난 땅이다.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요.